오늘은 경기도 한모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게요. 누리가 왜 그랬을까요? 기묘한 시작.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칩니다. 반려견이 주인의 무덤을 미친 듯이 파헤치는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는 이른 시간이었다. 윤서진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아버지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오늘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옆에는 남편 박은영과 동생 지훈, 그리고 7살 진돗개 하루가 함께 있었다. 서진은 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아버지의 부재가 실감나지 않았다. 특히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혼자 계시게 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은영이 서진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동생 지훈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지훈이었지만 오늘만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하루는 평소와 같이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하루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기만 했다. 서진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하루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코를 킁킁거리며 무덤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야, 얌전히 있어. 지훈이 하루를 달랬지만 소용없었다. 하루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다. 평소 조용하고 무기력했던 하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앞발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흙이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야, 하루야. 뭐 하는 거야? 서진이 깜짝 놀라 하루를 붙잡으려 했지만 하루는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다. 평생 이런 행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루의 발톱에서 흙덩이가 떨어지고 깔끔했던 무덤 주변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하루는 계속 파면서 낑낑거렸다. 마치 무덤 속에 반드시 찾아야 할 뭔가가 있다는 듯이 절망적으로 땅을 파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은영도 당황했다. 하루의 눈빛에는 강렬한 의지가 보였다. 단순한 장난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뭔가 절실한 목적이 있어 보였다. 지훈이 의문을 제기했다. 누나, 혹시 하루가 아버지 냄새를 맡는 건 아닐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하루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거의 모든 것에 무관심했다. 밥도 잘 안 먹고 산책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한 곳에서 웅크리고 있기만 했다. 그런 하루가 갑자기 이런 강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이상했다. 서진이 하루를 억지로 안아 올렸지만 하루는 계속 무덤을 향해 발버둥쳤다. 그 모습이 너무 절실해 보였다. 마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방해받고 있어서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이상해, 하루가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서진은 수의사로서의 직감이 발동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다른 뭔가가 하루를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이 떠올랐다. 하루는 특별한 아이야. 다른 개들과는 달라. 그때는 그냥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하루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무덤 쪽을 바라봤다. 마치 거기에 중요한 뭔가를 남겨두고 온 것처럼. 서진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루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억눌린 슬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하루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꼬리를 흔들며 가족들을 반겼는데 이제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기만 했다. 서진은 수의사로서 하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체온, 맥박, 호흡 등 모든 생체 신호를 체크해봤지만 정상이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모든 정밀 검사를 실시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은영은 단순한 슬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반려동물도 주인을 잃으면 슬퍼하지만 보통 몇 주면 회복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하루는 이미 몇 달째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밤마다 계속되는 울음소리였다. 하루는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였다.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누나, 하루 때문에 우리도 잠을 못 자겠어. 지훈이 지쳐서 말했다. 서진도 수면 부족으로 병원 일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하루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것 같았다. 애절하고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서진은 하루에게 수면제와 안정제도 처방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하루는 항상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앉으셨던 거실 소파를 바라보고 있었다. 밥그릇 앞에 앉아 있어도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아서 탈수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하루 옆에 앉아서 관찰했다. 하루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냥 우는 게 아니었다. 마치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은 울음이었다. 리듬도 일정했고 특정한 패턴이 있어 보였다. 하루야, 뭐가 그렇게 힘드니? 서진이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루는 잠깐 울음을 멈추고 서진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이 가득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서진은 그때 깨달았다. 하루가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루의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다. 다음 날 서진은 동물 행동학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전문가는 하루의 영상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일반적인 분리불안이나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강박적인 행동 패턴이 보이는데 마치 해야 할 특정한 일이 있는데 못하고 있어서 괴로워하는 것 같네요. 전문가의 진단에 서진은 더욱 궁금해졌다. 하루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도 하루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진이 다르게 들렸다. 하루는 울면서 자꾸 현관문 쪽을 바라봤다. 마치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서진은 문득 성묘 때의 일이 떠올랐다. 하루가 미친 듯이 무덤을 파던 그 절절한 모습. 혹시 하루가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뭔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서진의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삼불길한 징조. 성묘 이후 하루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현관문 앞에 앉아서 나가려고 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조급해했다. 평소 산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하루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신기했다. 지우는 하루의 변화가 궁금했지만 여전히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서진은 시험 삼아 하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봤다. 하루는 주저없이 한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방향은 정확히 공원묘지 쪽이었다. 서진은 깜짝 놀랐다. 하루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아버지 무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루는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목줄을 당겼다. 마치 거기에 가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루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현관문 앞에서 맴돌며 낑낑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였다. 지훈이 참다 못해 짜증을 냈지만 하루는 멈추지 않았다. 이웃들의 항해 전화도 계속 걸려왔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하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훈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했다. 하루를 다른 곳에 맡기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영도 법적인 문제를 걱정했다.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며칠 전 성묘 때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루가 무덤을 파던 그 절절한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다. 혹시 하루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서진의 말에 지훈이 반문했다.
도대체 걔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은영도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는 자연사로 돌아가셨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하루 행동이 너무 이상해.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서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몇 개월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다. 암 판정을 받고 점점 약해져 가시던 아버지. 그때 아버지를 정성껏 간병해준 영자 이모. 그리고 아버지와 유독 가까웠던 하루.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이 갑자기 기억을 떠올렸다. 그런데 영자 이모가 아버지 장례식 때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어떻게? 너무 많이 울었어. 거의 우리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았어. 서진도 그때를 기억했다. 영자 이모는 정말 절규하듯 울었다. 단순히 간병인이 환자를 잃은 슬픔치고는 너무 과했던 것 같다.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은영이 제안했다. 혹시 이모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어쨌든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이니까. 그때 하루가 또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해 보였다. 마치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다. 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하루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내일 당장 영자 이모를 만나보기로 했다. 4파묘의 결단. 영자 이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이모가 하루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 영자 이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이모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모,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서진의 질문에 이모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평소 차분하던 이모가 갑자기 손을 떨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해요. 아버지 무덤을 파려고 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쉽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계속 시선을 피하고 주제를 돌리려고 했다. 서진이 더욱 구체적으로 추궁하자 이모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결국 이모에게서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더욱 답답했다. 그날 밤 하루는 더욱 심하게 울었다. 마치 시간이 촉박하다는 듯이 절규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나 결정했어. 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파묘할 거야. 은영이 깜짝 놀랐다. 파묘라는 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돌아가신 분을 다시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지훈도 강력히 반대했다. 하루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수의사로서의 직감과 경험을 믿고 있었다. 하루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며칠 동안 가족 간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됐다. 결국 은영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파묘 허가를 받자는 것이었다. 정말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파묘 허가가 나와. 하지만 하루의 행동이 워낙 이상하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해. 마침내 가족들도 서진의 의견에 동의했다. 하루의 행동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파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례업체와 연락을 취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 파묘 날짜가 정해졌다. 서진은 긴장과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쳤다. 정말 무덤에서 뭔가 발견될까? 아니면 그냥 하루의 착각이었을까? 은영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헛되이 괴롭힌 셈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서진은 하루를 안아보며 속삭였다. 하루는 처음으로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드디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듯이.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하루가 알려주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곧 밝혀질 것이었다.
오 충격의 발견.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장례업체 직원들이 공원묘지에 도착했다. 서진은 온 가족과 함께 현장에 나와 있었다. 하루도 함께 데려왔다. 하루는 처음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무덤 주위를 계속 맴돌며 낑낑거렸다. 마치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는 듯이 흥분 상태였다. 장례업체 직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한 번 파면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이 시작됐다. 하루는 더욱 흥분했다. 계속해서 특정 지점을 향해 짖었다. 마치 거기를 파라고 지시하는 것 같았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아버지의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관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관 옆쪽 흙 속에서 뭔가 딱딱한 물체가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이게 뭐지?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작은 상자 하나가 나타났다. 아버지 관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작은 유골함이었다.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 왜 아버지 관 옆에 다른 유골함이 있는 거지? 유골함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김소연 1998년 출생 -2023년 사망. 25살에 세상을 떠난 여자의 유골함이었다. 가족 모두에게 생소한 이름이었다. 아무도 김소연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김소연? 이 사람이 누구야?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하루의 반응이 극적이었다. 유골함이 발견되는 순간 하루는 크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달랐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울음이었다. 마치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오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하루가 저 유골함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은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하루를 주목했다. 하루는 유골함 주위를 빙빙 돌며 계속 울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이 뒤섞인 매우 특별한 반응이었다. 누가 이걸 여기에 묻은 거지?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가족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아버지 옆에 다른 사람을 묻었다는 의미였다. 그것도 아버지 돌아가신 시기와 비슷한 때에. 장례업체 직원도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누군가 허가 없이 몰래 묻은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서진은 유골함을 자세히 살펴봤다. 김소연 25살. 도대체 이 젊은 여자가 누구일까? 왜 아버지 옆에 묻혀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하루가 이 유골함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찾아냈으니까 드디어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 하루는 유골함 앞에서 조용히 앉았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듯한 안정된 모습이었다. 장례업체 직원이 물었다. 이 유골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진은 당장 대답할 수 없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유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하루가 이 유골함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찾아냈으니까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 일단 유골함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리고 김소연이 누구인지, 왜 아버지 옆에 묻혀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그날부터 서진 가족의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다. 하루가 알려준 놀라운 비밀을 풀어나가는 여정이었다. 유기모의 눈물 고백. 김소연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서진은 다시 영자 이모를 찾았다. 이번에는 유골함 사진을 가지고 갔다. 사진을 본 순간 이모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당황했다. 이걸 어디서? 아버지 무덤 옆에서 발견했어요. 김소연이라는 분인데 이모가 아시는 분인가요? 이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뭔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거대한 비밀이 드러난 사람의 표정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의 눈빛이었다. 서진이 다그치자 이모는 결국 무너졌다. 눈물을 쏟아내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소연은 이모의 외딸이었다. 대학교 3학년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모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이모가 아버지 댁에서 간병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이모의 절망적인 사정을 알고 치료비를 몰래 도와주셨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고 이모 몰래 소연에게 용돈도 보내주셨다. 소연은 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다. 병원에 자주 오셨고 소연과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격려해 주셨다. 하루도 가끔 병원에 따라왔다. 소연과 하루는 금세 친해졌다. 소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하루가 곁에서 위로해줬다. 소연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고 이모가 말했다. 할아버지 곁에서 쉬고 싶다는 것이었다. 혼자 무덤에 있기 무서우니까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도 소연의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약속하셨다. 자신이 돌아가시면 소연을 옆에 모셔주겠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모가 몰래 소연의 유골함을 가져와 묻었던 것이었다. 장례업체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서 아무도 모르게 했다. 하루도 소연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소연이 죽고 난 후부터 계속 그녀를 찾아다녔던 것이었다. 서진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무덤을 파려고 했는지. 하루는 소연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연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다. 이모는 1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비밀이 너무 무거웠다고 울면서 고백했다. 무서워서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가족들이 화낼까봐, 아버지 옆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고. 서진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모와 소연의 절망적인 사정을 생각하니 이해가 되기도 했다. 이모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앙상한 소연과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하루의 사진이었다. 소연은 정말 좋은 아이였다고 이모가 말했다. 아프면서도 항상 웃었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걱정했다고. 이 사진을 찍을 때가 소연이 가장 행복해했던 순간이라고 했다. 하루가 와서 너무 좋아했다고. 서진은 사진 속 소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소연. 마지막까지 외로움을 느꼈을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다. 아버지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았다. 혈연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소연을 친손녀처럼 사랑하고 마지막 소원까지 들어주려 하셨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됐다.